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애독자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한이 맺혔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듣는 이곳에서 사연을 보내는 걸까 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기 전에는 그 심정을 알지 못한다고. 저도 저보다 먼저 이곳에 사연을 보낸 사람들처럼 한번 큰일을 겪어보니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후회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고등학교 때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저는 학생이 하면 안 되는 나쁜 짓들이란 짓들은 다 하고 살아서 저희 부모님의 속을 꽤나 썩였습니다. 윤희 아버님, 윤희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교장 선생님이 바로 퇴학 처리한다고 하시니까 아버님이 윤희 단속 좀 잘해주세요. 저도 윤희 담임으로서 윤희 퇴학당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어떻게든 윤희 정신 차리게 해서 선생님 속 그만 썩이게 할 테니 저만 믿고 맡겨만 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엔 아버지의 사모와 감시 때문에 제 맘대로 놀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놀지 못한 사람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돈도 많이 쓰고 하루에 2-3시간만 자며 유흥을 즐기고 살았었죠. 야, 배은이, 너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맨날 뒤가 쓰냐? 너희 집 잘 살아? 너 부잣집 딸이야? 야, 배은이 아빠 잘 나가는 광고회사 사장이야. 쟤 완전 부잣집 딸이라서 돈 펑펑 쓰는 거거든? 아마 쟤는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도 될걸?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엇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 집의 재력 때문이었습니다. 꽤나 잘 나가는 광고회사를 운영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제 주머니에는 돈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걸 깨닫고 막 살았던 것이었죠.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더니 아버지께서 저희 돈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윤희 너, 앞으로 네가 쓸 돈은 네가 벌어다 써라.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나이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아버지는 더 이상 너한테 용돈을 줄 이유가 없다. 너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니 네가 쓸 돈은 네가 벌어다 써. 너도 세상에 쓸모가 있는 인간이 되어야지. 아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돈을 벌어. 나는 평생 아빠가 주는 돈 받아서 살 거니까 나보고 일하라고 하지 마. 아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 큰딸한테 그러고 싶어? 아버지는 더 이상 너 이렇게 사는 걸 못 보겠으니까 이렇게 살 거면 앞으로 내 눈에도 띄지 마라. 윤희 엄마도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앞으로 윤희한테 10원 한 장도 주지 마. 당신 윤희한테 용돈 주고 있는 거 나한테 들켰다가는 둘 다 빈털터리로 쫓겨날 줄 알라고. 아버지가 용돈을 끊어버리자 저는 바로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저는 대부에 손을 댔는데 대부에서 돈을 빌릴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빌린 돈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배은이, 너 너희 아버지한테 용돈 끊겼다면서 무슨 돈으로 이거 사는 거야? 너 설마 이상한 일 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야, 걱정하지 마. 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야. 이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 오늘은 내가 쓸 테니까 다들 걱정하지 말고 많이들 먹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은행에서 왜 너한테 돈을 빌려줘?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없는데 그게 가능해? 너 설마 대부업체에서 빌린 거 아니지? 너 거기에서 빌렸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몰라서 그래? 야,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큰일 날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버지 말은 저렇게 해도 나한테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린 나이에 저에게도 큰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자를 내지 않자 대부업체 직원들이 저희 아버지 회사로 찾아간 것이었죠. 아버지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대부업체 직원들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하기도 하셨지만 저 때문에 직원들 보기가 엄청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너 같은 딸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나는 오늘부로 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다.
부족한 음식 키워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살아야지. 감히 네가 나를 믿고 그딴 짓을 해? 네가 뭔 짓을 해도 내가 낳은 딸이라고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빠,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아빠가 내 용돈을 그렇게 끊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너는 끝까지 남 탓을 하는 거냐? 너는 아직도 네 잘못이 뭔지 모르겠어. 더 이상 시간 끌지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홧김에 저를 내쫓은 거지 다시 집으로 불러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으실 생각인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엄마와 여동생과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유리야,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돼서 너 여기서 지내는 것도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너 지내방 구해야 되지 않겠어? 진영아, 미안한데 나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걸로 집 구해서 지내야 될 것 같아. 나 돈 좀 빌려주라. 야, 미쳤어? 나한테 그만한 돈이 어딨어? 우리 나 이제 겨우 22살이야. 지금 내 자취방도 보증금이 500만 원인데 무슨 2천을 빌려달래? 아니, 어떻게 사람이 2천도 없어? 그거 뭐 얼마나 큰 돈이라 그래? 너 설마 그 돈 있으면서 일부러 남 빌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야,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우리 나라에 2천만 원 진짜 큰 돈이야.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그게 전재산일 수도 있는 거라고. 너 진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일단 나 너한테 5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는데 그걸로 고시원에 들어가. 너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노숙자 돼? 고시원에 들어가라는 친구의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그 어떤 집도 구할 수 없어 저는 결국 고시원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고시원비를 내야 했던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니씨, 그게 뭐가 먹었다가 한 걸음마다 쉬는 거야? 유니씨 자꾸 이렇게 깨부리고 그러면 우리랑 같이 일 못해. 처음엔 부지런히 잘하는 것 같더구만 요즘 따라 왜 그러는 거야? 매니저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한 걸음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백혈병 증세 같은데? 유니씨 언제부터 그랬어? 지금 유니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아. 일단 그거 내려놓고 지금 바로 병원부터 갔다 와. 같이 일하는 직원의 권유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판정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당장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그 누구도 저희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왜 여기 있어? 경비원 시켜서 제 당장 쫓아내라고 하고 내 사무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아빠, 나 백혈병이래. 의사 선생님이 나 백혈병이라서 치료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른대. 그래서 온 거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처음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쫓아내려고 했지만 제 입에서 백혈병이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빠는 저에게로 달려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백혈병이라니?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백혈병에 걸려? 내가 뭘 했다고 백혈병에 걸려? 고시원에서 살면서 매일 일한 거 말고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빠,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아직 죽기 싫단 말이야. 아빠가 나 좀 살려줘. 네가 죽기는 왜 죽어? 너 죽을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어떻게든 살려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미안하다 윤희야. 20살 초반에 집에서 쫓겨난 저는 20살 중반에 백혈병에 걸려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백혈병에 걸린 게 다 아버지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늘 저에게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의 정성 가득한 간병 덕분에 백혈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아빠 회사에 지원해도 돼? 절대로 다른 직원들한테는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거 말 안 할게.
하고 싶으면 해봐. 너도 아빠 하는 일이 뭔지 배워놔야지 아빠가 너한테 회사를 맡기든가 하지 않겠냐? 능력 대단한 사이 데리고 올 거 아니면 네가 열심히 해서 아빠 회사 네가 가지도록 해봐. 아빠 회사가 욕심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 나도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 열심히 일해서 꼭 아빠한테 인정받아 볼게. 백혈병을 이겨낸 저는 아버지가 하시는 광고회사 기획부서로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제가 대표의 딸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사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희 너 제작부서 임찬혁 팀장이랑 같이 일해봤지? 일해보니까 어떻든 사람이 괜찮지 않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길게 대화를 나눠보질 않아서 사람이 어떤 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임 팀장이 나이는 어린데 일을 아주 잘해. 기획팀에서 개판같이 기획해도 기깔나게 제작을 한다니까. 아이 그놈이 내 사이였으면 딱인데 윤희 너 어떻게 임 팀장한테 관심 없어? 나는 잘 모르겠네.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딱히 대화를 나눌 일도 없어서 임 팀장님이 아빠 맞서야 되긴 힘들 것 같아. 아버지는 저에게 제작부서의 팀장으로 있는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아주 탐나는 인재라며 아버지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자주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말단 사원인 저희 부서가 다른 팀장인 남편과 대화가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 팀과 남편 팀의 회식 날 저희는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술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마셔서 입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대시더라고요. 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술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몸 생각해서 꼭 참고 있는 거예요. 회식 자리가 무르익어가고 사람들 모두 정신이 없을 때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그때 아주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윤희 씨 몸이 안 좋으시구나. 앞으로 회식 자리에서 윤희 씨가 술 마셔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 마셔줄게요. 어때요? 말은 감사하지만 저희 직원들 다 제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서 억지로 권유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좋은 팀원들을 만난 것 같아요. 기획부서 사람들이 성격들이 다 좋긴 해요. 근데 윤희 씨는 아버지랑 한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안 불편해요? 언젠가 직원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 안 되세요? 남편은 마치 제가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놀란 제가 당황해하며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직원들은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이 말해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서 알아챈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둔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대표님이랑 윤희 씨 정말 닮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말투도 대표님이랑 묘하게 비슷해서 알아차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또 회사 직원들 다 아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팀장님, 저 일부러 대표 딸인 거 숨기고 있는 거니까 팀장님도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하죠. 제가 우리 회사에서 입 제일 무거운 사람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나중에 대표님이랑 해서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제가 대표님한테 엄청 총애받는 직원인 거 이리 씨도 잘 알죠? 남편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니 아버지가 왜 남편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도 뛰어나지만 남편의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누구나 다 좋아할 성격이었거든요. 그 회식 이후 남편은 사내 메신저로 저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몰래 사랑을 피우게 되었고 결혼에 꼬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이 임 팀장이 내 사이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기억하고 임 팀장을 딱 맞서 이뤄드리고 말이야. 윤이도 드디어 아빠한테 효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라 우연일 뿐이지. 그래도 아빠가 첫 사회이자 맞사이를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나는 언제 엄마랑 아빠한테 효도를 하나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효도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당연하지. 너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짝 찾아오는 것도 효도야. 아빠는 당장 내일 죽어도
연이 없을 것 같다. 아빠가 내일 당장 죽기는 왜 죽어? 아빠 손자 손녀도 보고 죽어야지. 나랑 오빠 열심히 살 테니까 아빠가 예쁘게 봐주고 우리 많이 도와줘.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제가 대표의 딸이라는 걸 회사 직원들에게 밝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회사 사람들은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표님이 임 팀장 엄청 편했던 거 알지? 어린데 일도 잘한다면서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결국 자기 맞사이로 데려가는 것 좀 봐. 대표님도 임 팀장님도 대단한 사람들이야. 임 팀장을 데릴 사이로 데려가는 거지 뭐. 일 잘하는 놈 지 사이로 앉혀놓고 평생 이 회사에서 부려먹으려는 거잖아. 대표님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해도 대표님도 사람이니까 욕심내는 거 아니겠어? 야, 이런 회사 대표 대리 사이로 데려가는 거면 나라도 장가가고 싶겠다. 대표님 딸밖에 없다면서. 잘만 하면 이 회사 자기 거 되는데 사랑 없어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 결혼 대표님이 연결해줘서 억지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진실은 당사자들만 하는 거겠지만 내가 볼 때 임 팀장 이 회사 지가 먹으려고 윤희 씨랑 결혼한 게 분명해.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숨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제 귀에도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바람에 저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로 당신이 왜 회사를 그만둬?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떠는 이야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면 그런 이상한 소문도 금방 사라질 거야. 소문도 소문인데 내가 대표 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해서 나도 그게 힘들더라고. 나는 어차피 다른 회사 다녀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됐어. 다른 회사 다닐 필요 없고 잠깐 쉬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회사 복귀하는 걸로 하자. 그동안 내가 그런 소문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을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정확히 1년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저희 부부도 다른 신부 부부들처럼 깨가 쏟아졌고 주말마다 놀러도 자주 다녔으며 서로의 부모님들에게도 잘하는 그런 평범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하는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윤희야 잘 지내니? 나 고1 때 너랑 같은 반이었던 이은지야. 또 결혼했다고 하길래 진영이한테 네 번호 물어봤어. 전화 걸었어. 늦었지만 결혼 축하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마음 써줘서 고마워 은지야.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진영이랑 해서 같이 만나서 밥 함께 하자. 근데 있잖아 윤희야. 사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전화한 거야. 네 남편 이름이 임찬혁 맞니? 우리보다 2살 많은 임찬혁 맞아? 임찬혁 맞아. 왜? 너 우리 남편 알아? 우리 가까운 동네에 살았으니까 너도 알 수가 있겠구나. 거의 10년 만에 연락 온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제 남편의 이름을 들먹이자 티는 안 냈지만 심장이 떨렸습니다. 친구가 내 남편을 어떻게 알고 있나 싶었죠. 찬혁이 오빠 고등학교 엄청 유명했는데 너 몰랐어? 찬혁이 오빠 여자한테 인기도 엄청 많았었잖아. 아 그래? 나랑 학교가 달라서 나는 몰랐지.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더더욱 알 방법이 없었고. 근데 너 우리 남편 보고 오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랑 잘 아는 사이인가 보다? 찬혁 오빠가 우리 언니랑 3년 정도 사귀었었잖아. 그래서 오빠랑 나랑도 잘 알아? 근데 윤희야, 찬혁이 오빠 바람둥이 기질 심한 거 너도 알고 결혼한 거야? 오빠가 우리 언니 두고 바람 펴서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오빠가 양다리가 아니라 세네다리였더라고. 그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거는 어릴 때 이야기잖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찬영 오빠 20살 넘어서도 계속 그랬어. 나는 네가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싶더라고. 그리고 나는 너 걱정돼서 연락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말 잘 새겨 들어. 오빠랑 나랑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오늘 들은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이런 일로 연락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친구의 말이 기분이 나빴던 저는 친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지만 친구의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 윤인데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너 내 결혼식 왔으니까 우리 남편 누군지 너도 잘 알지? 나 학교 다닐 때 임철혁 선배가 학교에서 워낙 유명했어서 모를 수가 없지. 근데 은진이한테 전화 왔었거든. 우리 남편이 자기 언니랑 사귀었었는데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고. 우리 남편 엄청 유명한 바람둥이라던데 그거 사실이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소문이 있었고 20살 초반까지도 그런 소문을 듣긴 했는데 최근에 잘 모르겠네. 내가 너희 남편이랑 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서 나도 잘 모르겠으냐? 저의 질문에 친구는 난감한 듯 난색을 표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확인을 하게 된 저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 많기로 유명했다던데 사실이야? 한 번에 3-4명을 동시에 만났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그랬던 건지 말해줄 수 있어? 어디서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그래? 네가 볼 때 지금 나한테 여자가 많아 보여? 그리고 그땐 내가 워낙 주목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헛소문이 부풀려져서 퍼진 거지. 나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해본 적 없어. 당신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입모아서 당신 바람둥이라고 하는데 나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부터는 불안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는 그냥 네가 아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너는 왜 남의 말에 휘둘리고 그러는 거야? 너는 줏대라는 게 없어? 그리고 너는 날 그렇게 못 믿을 거면서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은 지금껏 저에게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무섭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저는 남편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야 했는데 내가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말에 마음에 담아뒀었나 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줘. 걔네들 당신한테 도움되는 친구 아니니까 연락 끊어. 그 친구들은 당신 불행하게 바라서 그러는 거니까 당장 연 끊으라고. 남편에게 제대로 혼이 난 저는 저에게 연락한 친구와 연을 끊고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부장으로 승진을 했고 저는 결혼 1년이 조금 넘어서야 임신을 하게 되었죠. 남편 일도 잘 풀리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저희 집은 다시 그 어떤 집보다 평화롭고 화목해졌는데 신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싶으신 건지 또 다른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리씨,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조금 쉬다가 다시 회사 복귀할 거라고 하더니 복귀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저 지금 복귀할 상황이 아니라 복귀는 못할 것 같아요. 대리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어쩐 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내가 유니 씨 엄청 예뻐하고 나대 후배지만 내가 유니 씨한테 엄청 의지 많이 했던 거 알지?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 유니 씨한테 도움받은 게 많아서 저도 유니 씨 돕고 싶어서 연락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줬으면 해. 회사에서 저와 가장 친했던 직장 동료가 오랜만에 전화를 주었는데 좋은 일로 저에게 전화를 주지 않은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휩싸였습니다. 유니 씨, 회사 들어오기 전에 부장님이 사내 연애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다시 회사로 복귀했더라고. 유니 씨, 이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지? 저희 남편이랑 사내 연애했던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할 리가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몰랐죠. 남편이랑 그 여자 깊은 사이였어요? 전에 두 사람 결혼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여자 쪽에서 반대해서 헤어지고 그 여자가 회사를 지발로 나간 거긴 한데 갑자기 회사로 복직하니까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야. 부장도 유니 씨랑 결혼하고 있으면 그 여자 무시하거나 해야 되는데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자주 붙어 있어서 유니 씨 걱정이 되더라고. 남편이랑 그 여자가 자주 붙어 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둘이 예전에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 직원들 다 알지 않아요? 다 아는데도 그렇게 행동한다니까.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유니 씨 부장님 좀 관리 좀 해봐. 오지랖이겠지만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 남편과 파혼까지 한 여자가 다시 회사로 복직을 하고 남편과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다는 직장 동료의 제보를 받고 나서도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또 전처럼 불같이 화낼까봐 무섭기도 했고
그 일로 우리 집의 행복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어디에도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던 저는 그 스트레스로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서방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이 시간이 되도록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너 임서방 오늘 어디 간지 알아? 오늘 야근한다고 연락 오긴 했었어. 지금 회사에 있는 것 같은데 아빠가 경비원 아저씨한테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내가 확인해보니까 회사에 아무도 없다고 하던데. 임서방 이 자식, 이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제가 유산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 친정 식구들이 모두 쫓아올 때까지 남편은 연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연락이 돼서 병원에 온 남편은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가집을 가느라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친구 대신 장례식 준비해 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면 괜찮으니까 당장 일어서. 어디 남자가 무릎 아까운 줄 모르고 아무데나 무릎을 꿇나? 여기는 자네 장모가 지킬 거니까 자네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 출근할 준비나 해. 남편은 상가집에 가느라 연락을 받지 못한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죽음하지 않고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복직할 생각이야. 아빠한테도 나 복직하게 해달라고 말해줬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복직은 무슨 복직이야. 무리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나는 당신 복직하는 거 반대야. 왜 복직을 반대해? 설마 당신 전 여자친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복직하면 당신이랑 그 여자 둘 다 불편해질까봐 반대하는 거냐고. 남편은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충격이었는지 크게 놀란 표정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의 머릿속도 하얘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죠. 나 일하고 싶어서 복직하는 거 아니고 당신 감시하려고 복직하는 거야. 당신 그 여자랑 파혼까지 하고 헤어졌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낸다며? 당신은 사람들 보는 눈이 무섭지도 않아?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당신한테 전달한 거야? 그냥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 거지.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어. 당신 이 정도 뭐 의처증이야. 회사에 장인어른도 계시는데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우겠어. 뭐가 됐든 나 회사로 돌아갈 거니까 나 말릴 생각하지 마. 아빠도 이미 허락하셨어. 그때 남편은 저희 회사 복귀를 끝까지 말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저희 회사 복귀를 반대하셨습니다. 임서방한테 들었다. 너 쓸데없는 일로 회사 복직 생각하였던 거면서 어려워라면 회사 복직하지 말고 집에서 몸조리나 해라. 괜히 그런 이유로 회사 들어오면 회사 분위기가 엉망되고 임서방 일도 손에 안 잡히게 뻔하다. 아빠는 지금 내 편이 아니라 임서방 편을 드는 거야? 아빠 사이가 회사 안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윤희, 너는 남자 일하는데 방해될 생각하지 마라. 임서방 말대로 너 그거 의처증이야. 너무 힘들면 엄마랑 해외여행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결국 저희 회사 복직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친정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제가 의처증 때문에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장인어른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 회사에서 바람을 피운다는 건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마음을 다시 붙잡은 저는 다시 남편에게 임신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나면 제가 더 남편을 신뢰하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당신 몸으로 임신은 무슨 임신이야. 당신 유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 지금 회사에 바빠서 안 돼. 지금 우리 회사 엄청 중요한 시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김치냐면 내가 힘들지. 당신이 힘든 건 아니잖아. 왜 말도 안 되는 회사 핑계를 대. 내가 말도 안 되는 회사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이 바빠서 그러는 거야. 당신 요즘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사게 굴어? 나 진짜 힘들어. 남편은 이 일을 또 저희와 친정아버지에게 일렀는지 친정아버지가 또 남편 편을 들며 딸인 저에게 임신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임서방 괴롭히지 말고 네가 조금만 참아라.
회사일 다 끝내고 나서도 임서방이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줄 테니까 아버지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남편이 회사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길래 임신도 못한다고 하나 싶었고 남편과 친정아버지가 한편을 먹고 저러니 처참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 일로 우울증이라는 놈이 저를 서서히 잡아먹으려고 할 때 회사 동료로부터 동영상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희씨, 내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인데 윤희씨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내는 거야. 나도 윤희씨 가정 깨지는 거 싫어서 말 안 하려다가 그게 또 윤희씨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같아서 보내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봤으면 좋겠어.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바닥뿐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두 남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제가 잘 아는 저희 남편이었지만 상대 여자 목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백혈병 걸렸던 게 무슨 임신을 하겠다고 저게 다 되는지 모르겠어. 저번 임신에는 네 덕분에 유산하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장인이 안 말려줬으면 나 혼자 저 골치통 말린다고 엄청 해먹었을 거야. 근데 자기 진짜 이 회사 물려받기로 한 거 맞아? 대표님 자기 탈편 안 되고 당신 편만 드는 거 보면 줄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드는 게 낫지 않겠어? 곧 변호사 불러서 상속에 관한 서류 작성하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 장인 자기 탈퇴 못 믿어 해서 이 회사 나한테 물려줄 생각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어. 그리고 나서 영상이 끝이 났는데 저는 바로 그 영상을 친정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당연히 대노를 하시고 저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주 태연하셨습니다. 임서방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윤희 너는 소란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임서방 자극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넌 일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빠져있어. 아빠 내일인데 내가 왜 일에서 빠져야 되는 건데 설마 아빠 이거 보고도 임서방 믿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빠가 알아서 한대도 너는 쓸데없는 짓 절대 하지 말고 모른 척 가만히 있어. 친정아버지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지만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뺌을 했고 남편도 친정아버지와 한통속이라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던 저는 두 사람과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던 중 동생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 오늘 새벽에 아침 운동 다녀오다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와 있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어서 부르라고 해서 연락했으니까 언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좀 와줘. 제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패닉 상태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저를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상주 노릇은 사위 내가 하면 되니까 당신은 장모님이랑 처제랑 안에 들어가 있어. 당신은 손님들 와도 누군지 못 알아볼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나도 있어야지 왜 자식도 아닌 당신이 혼자 상주 노릇을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아들 없는 집은 사위가 상주 노릇 하는 거야. 여자가 상주석에 서 있으면 질 수 없다는 말 나오니까 들어가 있으라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인간이고 보는 눈이 있으니 대놓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발인 날 회사의 전 직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보란듯이 상간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장난을 쳤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었던 제가 남편에게 따지러 가자 친정아버지의 변호사가 저를 뒤따라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회사 직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진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혼해. 그리고 나 이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 거니까 둘 다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당장 나가. 너 진짜 등신이구나. 너네 아빠가 죽기 전에 이 회사 나 준 거 몰라? 장모님도 그렇고 너랑 처제도 이 회사 절대 손 못 대게 만들어 놓은 지가 언젠데 그래. 변호사님, 그날 장인어른이랑 저랑 뭐 했는지 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남편이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회사를 상속해 주신 듯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제가 정말에 빠지려는 순간 변호사님이 저를 지옥에서 구제해 주시고 남편을 그 지옥 구덩이로 밀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날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근데 그날 마침 이찬혁 씨가 옆에 계신 분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님이 아시게 되셔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한테 큰 따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두 사람한테 소송 걸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8억은요? 그때 제가 장인어른한테 빌려준 8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받을 수 있는 거죠? 빌려주셨다니요? 임찬혁 씨가 대표님 쓰시라고 그냥 주신 걸로 아는데요. 임찬혁 씨가 대표님에게 조건 없이 주신 돈이라 돌려받기 힘듭니다. 변호사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도대체 8억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죠. 변호사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이 사람한테 8억이나 빌렸다뇨. 대표님이 회사 창립하실 때 친구분한테서 돈을 크게 빌리신 게 있으셨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 갚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그 친구분한테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대표님께서 그 돈을 임찬혁 씨한테 갚아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임찬혁 씨가 당연히 자기가 갚는 게 맞다면서 임찬혁 씨가 그 돈을 본인 돈으로 직접 갚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통쾌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장인어른이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제 돈으로 갚은 거지 회사를 물려주는 게 아니면 말이 다르게 되는 거죠. 저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고소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날 임찬혁 씨가 그 돈은 당연히 본인이 갚아야 한다. 장인어른이 회사 물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장인어른은 그 돈 갚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던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증거가 충분하니 고소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당사자이신 대표님은 이미 고인이시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후 친정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해보니 아버지 통장에는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보낸 8억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큰 따님분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임찬혁 씨에게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으실 것 같다고 대표님이 머리를 써서 받아내신 겁니다. 이 돈은 큰 따님분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8억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보기 좋게 패소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이혼을 당해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과 파혼됐던 그 상간녀는 꽤나 잘나가는 재단 이사장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 비해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상간녀 아버지의 반대로 파혼을 하게 된 것이었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한 덕분에 재단 이사장이었던 상간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인생이 개박살이 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분이 좋아서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슬픔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스러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좀 더 잘할걸. 왜 나는 못난 딸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죠? 여러 사회자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곳에 털어놓으니 조금 후련한 마음이 들기는 드네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쓴 글인데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다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곳에 사연을 보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